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중 간 첫 무역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라고 강조했고요. 중국 역시 양측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내용일지 아직 지켜볼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 주말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중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둘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에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관세 유예나 반도체 수출 규제 재검토 등의 어떤 실무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에 따라서 조금 증시 랠리를 보이고 있고 안도 랠리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기술주로 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등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면 1단계 합의에 이르기까지 17개월이나 이르렀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좀 느긋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2018년 당시에 이제 저도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가 부각되고 보복 관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협상이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준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무역 교육부에서도 우회 수출 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전략을 취하면서 협상에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쫓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성과를 갖다 도출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비대칭적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 구조를 보이고 있고 시간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는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 느긋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착 상태를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 과정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이제 확산되는 사이에 중국 시장으로 자금도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부양책도 내놓고 있고 중국 부양책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중국 부양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1조 이하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지방채를 조기 집행하는 등 부실 부동산, 정부 매입, 소비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펀드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 국위가 눈에 띄게 있는데요. 딥시크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올해 초에 나왔었고요. 그 마누스의 에이전트 AI, 그리고 BID의 급속 충전, CATL의 소듐 이온 배터리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센드 920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그 GPU에 대체할 수 있는 또 제품을 또 내놓았기 때문에 기술국위 측면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분기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미국의 관세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주춤했다가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증시의 반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 놓고 보게 되면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M7이라고
하는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됐는데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S&P 500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4월 초 수준까지 지금 S&P 500이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는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또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감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쳐왔다가 최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또 증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전해지고 있고 초기일관 이제 관세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책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2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갖다가 너무 의식한 것 같고요. 감세 기조의 정책 변화 여부 가능성이 있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산층 유권자를 갖다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정 균형의 이미지를 갖다가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향후의 입법 가능성은 실제로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의 협상은 또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도 이제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최악의 네. 시나리오를 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한국도 전면적인 고율 관세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중국 견제에 상당히 협력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나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 일부 관세 조정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면적인 고율 관세가 적용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도 좀 이슈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미 양국 간 재무부 간 환율 실무 협의가 열렸었고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지금 1,400원 정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무부 간의 실무 협의가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고요. 네. 환율 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부근에서 안정화를 갖다가 취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준의 장기적 측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의 수출 회복,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입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화 약세 요인도 있습니다. 미중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미중 협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변수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본 시나리오는 환율이 1,370원, 1,3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모델로 봤을 경우에는 한 1,300원 중반대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강세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2차 고위급 통상 협정이 좀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환율 관련된 이슈들도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그러면 지정이 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보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많은 환율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 원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갖다가 한번 고려해 볼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 달러 자체에다 투자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부는 조금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약달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화 가치 저울상을 압박을 하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수요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저희 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그 환율 민감도가 낮거나 기술 우위를 갖다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환율 변동성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이나 석유화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업황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들은 뭐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원화 강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입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수가 자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지역이나 국가에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 원화가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350원을 갖다 뚫고 하향 돌파해서 1,300원 이하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요새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들도 뭐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300원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원화 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정부 당국이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300원 중반대가 적절한 그 지금 원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따른 이 섹터별 TV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9개월간 매도로 지금 외국인들은 일관을 하고 있고 수급 여건은 조금 앞으로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예,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월간 순매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네. 뭐 주요 섹터로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가 대표적인 그 순매도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환율은 안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 그리고 1,400원대에서 안정을 보인다고 하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평가됐던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경우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환율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벤트, 단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을 어느 정도 튼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고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스탠스를 잡고 있는 양상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다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섹터로 본다면 저희가 뭐 반도체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반도체도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대비해서 최근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주요 가격 변수가 아직도 견조하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중 협상에서 어떻게 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센티멘트, 투자 센티멘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하면서 저평가됐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산업이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산업들로 봤을 경우에는 뭐 반도체, 그 인공지능 관련된 네. 기업이나 산업들, 그리고 중국 내수 부양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러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조선이랑 방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탄탄하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조선과 방산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셨듯이 2023년 이후에 조선이나 방산은 코스피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조금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고점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PE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 대비 주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일정 부분 투자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반도체나 기타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도주가 일부 교체될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은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가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분할 매도나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도 있었는데요. 특히 뭐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뭐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주목하면서 우리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됐는데요. 현대차, 뭐 기아의 경우에는 뭐 실적은 그동안에 뭐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주가에 좀 흐름이 좋지 않았고 이제 부담 좀 덜어냈다라고 보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담은 좀 많이 감소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뭐 IRA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으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 리스크도 있었고요. 환율 움직임 등이 상대적으로 현대와 기아차에 있어서 부진한 그 주가 요인 중에 배경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앞서 얘기했었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현지 공장의 생산을 갖다 확대할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부담 요인을 갖다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V 신차 출시나 배당 확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전환된다고 하면 주가의 중장기적으로는 리레이팅 가능성을 갖다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책 공약 관련주도 좀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정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등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월장은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겠죠? 예,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네. 선거의 그 달이지 않겠습니까? 예,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내의 정책 테마주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에 따라서 네.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정책 공약에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뭐 디지털 헬스, 방산, 교육 등 다양한 테마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거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정책 공약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고요. 현실 가능성을 갖다가 뭐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스피의 대표 종목으로 네. 투자하시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테마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정책 공약으로 코스닥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낮은 PBR 기업 청산 이런 언급들 고려했을 때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좀 전에 관련해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전성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 더 주가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몰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률 앞에선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투자자 수익을 노리신다 그러면 코스닥의 틀린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을 반영한 펀더멘탈 ROE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산 대상 논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코스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유효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을 즐기시되 코스피에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그래도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요. 국내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남은 5월장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예, 5월장 상당히 좀 복잡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의 금리 정책들 그리고 한국은행의 또 금리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테마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간에 리더십의 변화를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임도 지금 변화가 많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센티멘트와 심리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와 지금 성장률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이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그러한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궤적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약간은 방어적인 스탠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방어적 스탠스를 중심으로 놓고 일부는 그동안 낙폭과대의 종목들을 갖다 담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 주였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또 그런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펜시브한 섹터를 중심으로 놓고 낙폭 과대주를 갖다가 일부 담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 PBR 우량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일부 편입하면서 같이 주식 포지션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환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네. 환을 회치하는 전략이 조금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른 우량한 기업들로 담아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채와 현금 등도 일부 보유하는 혼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약간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우리 시장은 환율 해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